소설 인간혁명 제3장 종전전후. 전쟁이 끝나던 해 5월 7일, 미군이 일본 본토를 더욱 치열하게 공습하던 무렵, 유럽에서는 독일이 무조건 항복했다. 그토록 지겨운 전쟁도 종국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 세계의 이목도 유럽에서 일본의 전황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일본만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계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일전의 주역은 여전히 미국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오키나와 전투가 한창이던 6월, 미국 참모본부는 최종적인 본토 상륙작전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그 전략은 1945년 11월에 남규슈 연안에 상륙하고 이듬해 1946년 봄에는 간토 평야에 상륙을 감행하는 것이다. 상륙 병력은 이오토와 오키나와에서 맛본 일본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루어 일찍이 없던 대규모 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 상륙작전에서 미군은 사상자가 20만 가까이 되리라고 예측했다고 한다. 그런데 4월 12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자 연합군, 특히 미국과 소련의 상호 협조에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트루먼은 독일에 대한 작전이 끝나자 미소 대립의 징조를 이미 알아챘다. 이해 2월, 연합군의 삼두마차인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은 얄타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하고자 독일이 항복하면 2개월 또는 3개월 뒤에 대일전에 참가해달라고 소련에 요청했다. 그리고 이를 비밀리에 결정했다. 그러나 트루먼과 그 막료들은 종전을 앞두자 소련의 참전을 꺼리게 되었다. 미국 혼자 힘으로 대일전을 승리로 끝내고 싶었다. 그것은 종전 후 소련 세력의 확장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될 수 있으면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끝내는 것이 이상적이었다. 미국은 전쟁을 서둘러 종결하고자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이때부터 징조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세계에 군림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대국의 횡포였다. 인간은 권력의 절정에 오르면 모두 폭군 같은 일면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국이 되면 될수록 더욱 폭군적인 색채를 더한다. 한편 평화 공작을 시도한 일본은 오로지 소련을 중개로 하는 루트에 의지하여 연합군과 절충하려고 했다. 참전할 기회를 엿보던 소련은 당연히 이 교섭에 소극적이었다. 일본 정부는 그런 사정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4월 5일에는 외교 문제 공작에 대한 내각의 의견 불일치와 고이소 총리가 육군 대신을 겸무하겠다는 요청이 육군의 반대로 실현이 불가능해지자 고이소 내각이 총사퇴하고 말았다. 그날 소련은 여기에 일탈을 가하듯 소일 중립 조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통고했다. 뒤를 이은 스즈키 내각은 절망적인 전황 속에서 평화 공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5월 11일, 12일, 14일 열린 최고 전쟁 지도자 회의에서는 전 총리이자 베테랑 외교관인 히로타 고키에게 대소 교섭을 맡기기로 정했다. 그러나 소련 당국은 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초조함 속에서 헛되이 시간만 지나갔다. 일본 정부는 연합국의 동정조차 분석하지 못한 채 외교 교섭을 시도했다. 러일 전쟁 때와는 달리
이번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평화 공작이 모조리 실패를 거듭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최고 지휘부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모든 일의 기반은 민간인과 민간인의 교류이고 인간과 인간의 신뢰라는 유대이다. 이른바 쇠사슬 같은 강한 마음의 연결이다. 이 민중 차원의 많은 교류가 평화의 대하가 되는 법이다. 전쟁 때는 외교 교섭 당사자가 전쟁의 와중에 있다. 평화 공작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민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중요해진다. 하지만 군부 정부의 독재에 따른 압력은 그마저도 틀어막아 버렸다. 대본영의 발표는 국민을 완전히 우롱했다. 가미카제를 기대하며 신주불멸을 외쳤다. 그리고 막바지 궁지에 몰리자 본토 결전, 1억 옥새를 미친 듯이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소련이 중재자로 나서는 평화 공작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서투른 공작을 은밀히 추진했다. 국민을 우롱한 정치나 지도자가 오래 간 적은 없다. 국민을 기만한 전쟁 정책은 자승자박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복잡한 사정 속에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 세 나라가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연합국은 전쟁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일본 국민 전체가 무조건 항복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그런데 포츠담 선언에서는 일본 국민이 아닌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일본 군국주의 타도와 일본의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목적 이념을 근간으로 여러 조건이 붙었다. 그 조건으로 일본 군국주의 제거, 일본 본토 점령, 일본이 이전에 침략으로 빼앗은 영토 반환, 전쟁 범죄자 처벌, 일본 국내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보장과 기본 인권 존중, 군대의 완전 무장 해제, 재무장 방지를 위한 군수산업시설 파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연합군은 일본이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신속하고도 완전하게 파괴할 뿐이라고 끝맺었다. 일본 정부는 포츠담 선언에서의 구체성에 당황했다. 지도층은 수락하지도 거부하지도 못하고 동요했다. 그리고 소련과의 교섭을 기다리던 수뇌부는 포츠담 선언에 대한 의사표시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포츠담 선언을 일부 삭제하고 보도기관에 28일자로 발표케 했다. 그러나 국민의 동요를 감출 도리가 없었다. 결사항전을 외치는 군부는 스즈키 총리에게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명확한 의사표현을 요구했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포츠담 선언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저들의 요구를 묵살할 뿐이다. 우리는 단호히 전쟁 완수에 매진할 뿐이다. 이 담화는 7월 30일자 신문에 실렸으며 동시에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전해졌다. 군부 정부는 포츠담 선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여유마저 잃었다. 그들은 다만 자신의 지위와 체면 유지에만 급급할 뿐이었다. 그들에게 전쟁 종결 방식에 관한 지도 이념 따위는 없었다. 모든 것이 지리멸렬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실생활이 이미 오래전부터 파멸 상태에 있었다. 어느 시대라도 지도자 계층은 언제나 냉철한 이성으로
민중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방향을 분석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 결단을 내릴 때는 모든 지혜를 집중시키고 각자가 목숨을 걸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 이익을 근본으로 하여 사색했다면 그 결정 역시 신속해야 한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거절하자 미군의 공습 규모가 갑자기 확대되었다. 7월 30일에는 미군 기동부대에서 총 2,000대가 전국 각지를 공습했다. 31일에도 공습이 계속되었다. 도다 조세이는 아무리 공습 경보가 울려도 한 번도 방공호에 들어가지 않았다. 가족은 그때마다 방공호로 어서 대피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도다는 한사코 움직이지 않았다. 담이 커서가 아니다. 사명에 있어선 그에게는 폭탄에 맞아 죽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들이 대피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다는 전황에 대해서는 얼핏 무관심한 듯이 보였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침착하게 그리고 독특한 유머를 섞어 전황에 대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 일상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8월에 들어서자 1일 밤부터 2일까지 600대에 달하는 B-29가 스루미와 가와사키의 공업지대를 폭격했다. 그리고 미토, 하치오지, 다치카와도 분산 공격을 했다. 또 멀리 도야마도 이날 공습으로 도시가 불탔다. 8월 5일 밤부터 6일까지는 B-29 400대가 간토에서는 마에바시, 간사이에서는 니시노미야를 폭격하는 등 일본 전역을 마음껏 유린했다. 이 8월 6일 무서운 일이 히로시마에 일어났다. 이날 아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실전에 사용한 것이다.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난 단 3대의 B-29에서 낙하산이 하나 펴지는가 싶더니 섬광이 번쩍였다. 그 순간 히로시마는 일순에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 참상은 이 세상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다. 단 한 발의 폭탄이 비전투 요원인 시민 20만 명의 사상자를 만들었다. 전쟁을 저주하는 소리가 거리에 넘쳤다. 대본영은 누구보다 이 사실에 놀랐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처음에는 이 강력한 폭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적군이 히로시마에 신형 폭탄 투하라고만 발표했다. 원자 물리학자 몇 명이 히로시마로 급히 달려가 조사한 결과 원자 핵의 폭발을 이용한 최초의 원자 폭탄이라고 증언했다. 방공 총본부는 이 신형 폭탄에 대한 대책으로 흰옷을 입고 굴로 대피하라 라고 발표했을 뿐이다. 각 신문사는 이 무렵부터 사설 등을 통해 포츠담 선언을 겨우겨우 언급하기 시작했다. 여론이 포츠담 선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의 조기 종결을 노리고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보면 반드시 조기 종결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트루먼은 일본의 패전이 시간 문제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종전 처리를 할 때 소련의 발언권을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서둘러 승리를 거두고 싶었다.
그러려면 전쟁 종식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포츠담에서 3두 회담이 열리기 전날인 7월 16일, 이미 미국은 원폭 실험에 성공했다. 대일전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전쟁 후의 국제 정치에서 소련에 대해 우위에 서려면 원자폭탄이 일석이조였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한 발의 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막이 아니라 미소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굉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은 결국 그 희생양이 되었다. 일본은 700년 전 몽고의 공격을 받으며 화약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라는 인류사의 핵을 긋는 파멸적인 무기에 참화를 당한 것이다. 불행한 이 숙명을 생각한다면 일본이야말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하루빨리 실현해야만 하리라. 우리는 이 숭고한 사명을 띤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자각해야 한다. 전쟁만큼은 앞으로 영원히 절대 일으키면 안 된다. 하지만 당시 군부 정부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 한 발로는 자기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지 못했다. 원폭이 투하된 그날, 트루먼이 라디오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과학 역사상 최대인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리고 이겼다. 이제 우리는 일본이 보유한 지상의 모든 생산시설을 그것이 어느 도시에 있든 신속하고 완전하게 소멸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조선소와 공장 그리고 통신망을 파괴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을 철저히 괴멸시킬 것이다. 7월 26일에 포츠담에서 일본에 최후 통첩을 보낸 이유는 완전한 파멸에서 일본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본 수뇌부는 수락을 즉시 거부했다. 만약 일본의 수뇌부가 이 선언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찍이 지구상에 경험한 적이 없는 멸망의 비가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질 것이다. 일본 수뇌부는 원자폭탄이 있다고 밝힌 이 라디오 방송을 틀림없이 들었을 터이다. 그런데 정부는 단순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묵살하는 정도의 지혜밖에 없었다. 두 번째 원자폭탄은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졌다. 여기에서도 한순간에 10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이날 9일 새벽에는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에 진입했다. 허술한 관동군 전선은 잠시도 버티지 못하고 모두 붕괴됐다. 9일 오전 11시 전 최고 전쟁 지도자 회의가 긴급 소집되었다. 원폭 투하 그리고 소련의 참전은 군부에 극히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희망을 건 유일한 평화 공작 루트도 소멸되고 말았다. 본토 결전을 끝까지 계속 외치는 작전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이유는 원래 소련이 참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본토 결전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소일 중립이 유지된다는 대전제 아래서 세운 작전이었다. 이것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셈이다. 이젠 무조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열린 최고 전쟁 지도 회의에서 처음으로 포츠담 선언의 각 조항을 진지하게 검토했다. 이를 둘러싸고 군부와 정부가 대립했다. 정부의 외상은 천황의 지위 보장만 조건으로 걸고
다른 모든 조항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한편 군부의 육군상과 참모총장 등은 천황의 지위 보장 외에 자주적인 무장 해제, 그리고 전범 처벌을 일본인이 할 것, 및 연합군의 일본 점령을 제한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전쟁 지도회의에서 이어 오후 2시 반부터 2회에 걸쳐 임시각의가 열렸다. 그리고 밤 11시 50분에 열린 어전회의에서 외상이 내놓은 안, 다시 말해 천황의 지위 보장을 조건으로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이날 8월 9일은 일본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되었다. 새벽에는 소련 참전, 오전 11시에는 나가사키 원폭 투하, 심야가 되자 일본 역사상 최초로 타국에 항복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비참한 패배의 날이었다. 이튿날 8월 10일 오전 6시 45분,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는 전보를 중립국을 통해 연합국으로 보냈다. 또 이날 그 발표를 해외 방송을 통해 통보했다. 그리고 천황의 국가 통치 대권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양해하에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 발표 역시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사히 신문 8월 11일자에 정보국 총재의 담화로서 이렇게 게재되었다.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1억 국민도 국채를 호지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주리라 기대한다. 또 모든 장병에게 알린다라는 제목으로 육군상의 격양된 포고문이 같은 지면에 나란히 실렸다.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또 무엇을 말하리요. 단호히 신주 호지를 위한 성전을 끝까지 전개할 뿐이다. 설령 풀을 뜯어먹고 땅을 파먹다 쓰러질지라도 죽음을 각오한 단호한 투쟁 속에 살 길이 있다고 믿는다. 국민은 신문에 실린 이 두 기사를 동시에 읽고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임박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사실 사상 최대의 격동기에 들어선 것이다. 참으로 국난 그 자체였다. 일본의 요청에 대해 연합국은 12일 오전 0시 45분 라디오로 회답했다. 항복하는 때부터 천황 및 일본 정부의 국가 통치 권한은 항복 조항의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집행하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제한 하에 둔다. 최종적인 일본 정부의 형태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미국의 번즈 국무장관 명의로 통고해온 내용이다. 결국 유보 조건은 거부되고 천황의 지위에 대한 회답도 전혀 없었다. 12일 강요회의는 이 회답을 둘러싸고 격심한 논쟁을 계속했다. 게다가 13일에 열린 최고전쟁 지도회의와 강요회의에서도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미뤄졌다. 격론의 주제는 철두철미하게 국채의 호지가 초점이었다. 수락파는 호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전파는 호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채라는 의의도 주장하는 내용에 각각 차이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어떤 사람은 천황 주권의 천황제를 의미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천황의 친정이라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메이지 헌법에 있는 천황의 신성에서 천황의 신격화를 기본 관념으로 했다. 그러나 격론 끝에 국채의 관념은 실질적인 의미를 띠게 되어 마지막에는 국채의 호지란 정치적인 의미를 떠난
천황 및 황실의 존속이라는 선에서 결론이 났다. 또한 이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는 점에서 일치를 보았다. 요컨대 이미 전쟁이 종결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8월 14일 마지막 어전회의에서 천황의 재결이라는 형태로 무조건 항복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1시 드디어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 수락한다는 칙서가 발표되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중에 무슨 말을 해도 무의미하다.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그때까지도 전쟁을 종결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군부의 폭주를 억제하고 평화를 위한 영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 안타깝게도 메이지 시대의 뛰어난 외상인 고무라 주타로처럼 목숨을 걸고 활약하는 인물이 없었던 것이다. 또 육군과 해군의 갈등도 몹시 보기 흉했다. 어느 육군 장교는 적은 미국과 일본 제국의 해군이다 라고 거리낌 없이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육군과 해군은 단결하지 못해 스스로 패인을 만들었다. 8월 15일 이른 아침 도다 조세이의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 사업상의 오랜 친구인 구리카와라는 사람이다. 구리카와는 도다 집에서 가까운 메구로역 전찻길가에 점포를 가지고 있었다. 시나가와구 가미오사키에 있는 점포는 기업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다. 도다는 그 점포를 전쟁 전부터 경영해온 출판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사무실로 빌렸다. 그는 일찍이 일본 소학관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했지만 회사 이름을 새롭게 일본 정학관으로 바꿨다. 구리카와가 힘차게 현관문을 열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면서 거실로 뛰어들었다. 안녕하세요, 구리카와 씨. 일찍 오셨네요. 이쿠에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부인,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구리카와가 툇마루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 아니요. 아직 모르십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발표했는데 천황폐하의 중대 방송이 정오에 있답니다. 무슨 일일까요? 드디어 손을 드는 게지요. 구리카와와 이쿠에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도다가 2층에서 내려왔다. 구리카와, 이른 아침부터 웬일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전쟁도 겨우 끝났습니다. 오늘 정오에 폐하의 방송이 있습니다. 구리카와는 여기서 목소리를 낮추고 도다에게 말했다. 무조건 항복이랍니다. 어제 저녁 늦게 신문사의 잘 아는 기자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 도다는 구리카와의 말에 순간 긴장했다. 그러나 곧바로 평온을 되찾고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 굉장히 기뻐하는군. 그야 물론이죠. 이게 청천백일인데요. 누가? 우리 국민이. 이날 오후 나라가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었다. 그러나 공습과 식량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다. 사람은 여하튼 자유롭고 평화로운 행복한 생활을 원했다. 이 소원은 모든 것에 앞서는 본능일 것이다. 참으로 B29와 도다시의 투옥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구리카와는 어깨를 움츠리면서 말했다. 세 사람은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구리카와는 잠시 후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도다에게 말했다.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움에 지고 말았으니 지금부터가 큰일이겠지. 아, 정말 싫구나. 지금부터 또 고생해야 하는가? 총벌이네.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받아야 하는 총벌이지. 드디어 말법의 대백법이 흥룡할 때가 왔다. 대성인님의 불법이 참으로 찬란하게 빛날 때가 도래했다. 우리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승부다. 신심이다. 도다는 소리를 낮추고 힘있게 말했다. 구리카와는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갔다. 도다는 근행과 식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사무실에 다녀오겠소. 사람이 찾아오면 사무실로 보내주시오. 드디어 전투 개시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뜨거운 여름 뙤약볕 속으로 나아갔다. 대다수의 국민은 종전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 도리가 없었다. 다만 15일 정오에 천황이 중대 방송을 한다고 들었을 뿐이다. 이 방송에서 드디어 최후 결전을 격려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알아듣기 어려운 천황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난해한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참기 어려움을 참고 등의 짧은 구절을 종합하자 전쟁에서 졌음을 직감했다. 개전 때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종전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발표되고 비극의 막을 내렸다. 게다가 개전도 종전도 모두 천황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날 전국은 맑은 날씨였다. 한여름 한낮에 온 나라는 한순간에 태고의 옛날처럼 조용해졌다. 참으로 청천벽력이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흐느끼며 울었다. 필승을 믿으며 온갖 희생을 치른 오랜 내핍 생활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돌연 패전이라는 현실에 부딪혔기 때문에 너무나 허탈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조용히 라디오 앞을 떠났다. 허탈감과 어찌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전쟁에서의 해방감이 번갈아 흉중에 오갔다. 슬픔이 전부를 감싼 것도 아니었다. 기쁨이 전부를 감싼 것도 아니었다. 뭔가 투명한 허공을 손으로 잡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다 조세이는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다. 땅거미가 져도 이제는 창문에 안막을 칠 필요가 없었다. 집집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방마다 환하게 전등을 밝혔다. 몇 년 만인가. 사람들은 눈부신 저녁 밥상에 앉았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주인은 밝고 화려했다. 기분 나쁜 공습 사이렌도, 고고도에서 비행하는 B-29 특유의 폭음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다.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몇 년이나 계속된 공포와 불안이 이 나라 안에 실제로 떠난 것이다. 도다는 저녁을 먹고 2층으로 올라가 책상 앞에 앉았다. 백지에다 연필로 무엇인가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고는 또 썼다. 그것은 머지않아 신문에 게재할 통신교육의 광고 문구 초안이었다. 도다는 그것을 정중하게 접어놓고 자리에 벌렁 누웠다. 도다의 머리에는 입정안국론이 금원이 새겨져 있었다. 세상은 모두 정을 배반하고 사람은 모두 악에 귀하였도다. 그러므로 선신은 나라를 버리고 떠났으며 성인은 거처를 마다하고 돌아오시지 않느니라. 이로써 마가 오고 귀가 오고
재가 일어나고 난이 일어나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정법을 배반하고 모조리 악법에 귀의했다. 그러므로 수호해야 할 선지는 나라를 버리고 떠났으며 성인은 이 땅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마와 귀신이 대신 와서 재해가 일어나고 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 일은 큰 소리로 말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또 야사부로 전답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도다는 일어나서 어서를 들고 그 페이지를 펼쳤다. 그러므로 지금의 일본국의 재승들은 제바 달다 구가리 존자보다도 더한 대악인이니라. 또한 제가의 사람들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량함으로 이 나라는 안전의 무간지옥으로 변하고 제인은 현신으로 대기갈, 대역병, 선대 없는 대고를 받는 데다가 타국으로부터 공격당하리라. 이것은 오로지 범천, 채석, 일월 등의 계책이로다. 이러한 일을 일본국에는 다만 니치렌 1인만이 알고 처음에는 말해야 할지 말하지 않아야 할지 망설였으나 그렇다면 어찌하리요. 그러므로 오늘날 일본국의 많은 승려는 석존에게 반역한 제바달다와 석존을 버리고 제바달다의 제자가 된 구가리마저 뛰어넘는 대악인이다. 또 제가의 사람들은 이 승려들을 존경하고 공양하고 있으므로 이 나라는 안전에서 무간지옥의 모습이 되고 사람들은 현재의 몸으로 대기갈과 대역병 등 지금까지의 시대에 없던 큰 고통을 받으며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대범천, 제석천, 일천, 월천 등의 계책이다. 이런 도리를 일본국에서는 오직 니치렌 한 사람만이 알고 처음에는 말해야 할지 말하지 않아야 할지 망설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니치렌 대성인이 700년 전에 저술하신 예언서이다. 지금이 금원에 나타난 원리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실증을 나타낸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 건설은 귀중한 피와 땀의 결정체를 거듭 쌓아 올려야만 겨우 이룩되는 것이다. 그러나 파괴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니치렌 대성인의 예언이 너무나도 엄하게 그대로 적중하고 말았다. 도다는 일본이 똑같이 비참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대성인의 이 예언서를 단장의 심정으로 배견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한 나라의 지도계층은 모든 감정의 응어리를 버리고 그 편협하고 교만한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치고 싶었다. 때가 왔다. 대악이 일어나면 대선이 온다. 도다는 마침내 대백법이 흥룡할 때가 왔다고 강하게 온몸으로 확신했다. 일본은 유사 이래 이런 사태를 처음 경험했다. 하지만 이런 가장 큰 불행의 근본 요인은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 천리에 이미 빠짐없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생명 철학의 근본 원리로서 불행한 모든 민중을 미중유의 행복의 피안으로 옮기는 일 또한 필연의 이치라고 해야 한다. 대성인 멸후 660여 년, 그동안 누구 한 사람 현실에서 그 예언의 진실을 각지하지 못했다. 혹은 이론으로서 개념적으로는 설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생명천리의 위대함을 여실히 알고 깨달아야만 했던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도다는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감동으로 몸이 떨렸다.
바야흐로 때는 왔다. 이 때를 놓친다면 미래 영겁의 광선 유포의 때는 없다. 절대 이 때를 놓쳐선 안 된다. 묘법 유포의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 도단은 창밖을 보았다. 집집마다 활짝 열린 창문이 환하게 빛났다. 그는 창가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전쟁이 끝난 이때 국내외의 일본 육해군 병력은 총 720만에 달했다. 제대한 사람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전쟁에 동원된 병력은 실로 1000만이 넘는다. 당시 일본인 남자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병사를 보낸 셈이다. 이 수는 독일의 동원 비율과 거의 같다. 다시 말해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의 동원이었다. 1941년 이후의 태평양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육군, 해군, 군무원을 합하면 185만 4천여 명이었다. 부상자와 행방불명자는 67만 8천여 명이다. 이 밖에도 공습 희생자와 원폭 희생자, 오키나와와 만주 등에서 전쟁 피해를 입은 비전투 요원 사망까지 포함하면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2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상이 제2차 대전으로 발생한 일본인 인명피해의 총결산이다. 겨우 살아남은 국민은 이 전쟁으로 초래된 엄청난 피해를 짊어져야만 했다. 또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강제로 홀린 집은 약 300만 호였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무런 진실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진상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쟁이 끝났다, 졌다 하고 들은 것이다. 그 충격은 심각했다. 그와 동시에 외국 군대의 일본 점령 등 새로운 사태를 예상하면서 앞날에 대한 불안은 점점 커질 뿐이었다. 15일 밤, 등화관제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지만 집집마다 등불을 켜기 시작했다. 평화의 기쁨을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희생이 컸다. 이날을 경계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음 전투가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모든 권위에 대한 불신이 싹텄다. 어떤 이는 운명론자로 돌변했다. 어떤 이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순사하기로 결심했다. 15일 새벽, 아나미 육군상이 자결했다. 24일에는 다나카 시즈이치 육군대장, 해군에서는 16일에 군령부 차장인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 등이 자결했다. 더구나 기술사관, 간호사 등에서도 자결한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육해군 관계자 중에 자결한 사람은 6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들 군 관계자 외에도 민간 우익단체가 집단 자결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이었던 사상이 파탄에 이르자 스스로 자결로 내몰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4일 열린 어전 회의에서 종전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존양 동지회의 8명은 이튿날 15일 새벽에 존양 의군이라 칭하며 기도 고이치 대신의 저택을 습격했다. 기도 대신이야말로 망국의 원흉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습격이 실패하자 그들은 17일에 아타고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새로 가세한 소년 2명을 합하여 모두 10명이 22일까지 농성을 벌였다. 일본 각지에서
항복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계속하자는 움직임이 산발적으로 이어졌는데 그들은 이 정세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경찰에 포위된 그들은 22일 저녁 경찰이 발포하자마자 곧바로 수류탄으로 자결했다. 그리고 이튿날 23일 오전에는 명랑의 회원 등 12명이 황궁 앞에서 자결했다. 또 대동숙 회원 14명도 25일 새벽 메이지 신궁 부근에 있는 요요기 연병장에서 자살했다. 이들 우익단체는 모두 국가신도라는 이념에 따라 행동했다. 군부는 그 국가신도를 이용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야망을 달성하려 했다. 가엾게도 그들은 이런 군부의 이용만 당하다가 국가신도를 위해 순사했다. 확실히 인간은 자신의 주의 주장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동물이다. 인간에게서 사상을 빼앗으면 육체는 뿌리 없는 풀처럼 덧없이 생존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상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한 조각의 사상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사상은 이를테면 마력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점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건 사상의 정사, 선악, 천심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전쟁의 지도 이념으로 만들어진 국가 신도는 지금 그 무력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드디어는 비참한 결말을 맞고 말았다. 도다 조세이의 귀에도 종전 전후에 답답하고 괴로운 정보가 차례차례 들려왔다. 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다시 생각했다.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것은 믿고 실천하는 행위의 반복과 축적이다. 무엇인가를 믿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은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기술을 만능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각자 근무하는 회사나 소속 단체, 국가의 이념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다. 또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나 친구 혹은 자기 신념을 위해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설령 무신론자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라도 무의식 중에 무언가를 믿고 행동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꺼려야 할 것은 잘못된 것을 올바르다고 믿는 일이다. 비록 아무리 선의가 넘치고 또 아무리 노력을 다했다 해도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 믿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경우 사람들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만이 아니다. 그것을 믿는 집단도, 그것을 믿은 집단도, 사회도, 국가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신앙이란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특수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믿는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깊으냐, 얕으냐에 따를 뿐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믿고 있는 것의 본질이 모든 시점에서 봤을 때 절대로 그릇됨이 없느냐에 대해 무서우리만큼 무관심하다. 정사와 선악을 불문에 붙이고도 아주 태연하다. 여기에 구제하기 어려운 불행의 근원이 있다. 그러면 믿어서 그릇됨이 없는 이 세계에서 절대로 틀림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아무리 믿어도 속지 않는, 아무런 후회도 남지 않는 그런 것이 대체 있는가 없는가? 도다는 그것을 확실히 단언할 수 있었다.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니츠넨 대성인께서는 그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교시해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700년이 지났다.
지금 호되게 당하고서야 인류는 그것을 알고 믿게 될 것이다. 이 미중유의 패전이 가져다 준 고뇌를 만나 불행의 밑바닥에 빠진 지금, 그것을 나 혼자만이 알고 있다. 나 외에는 누가 알고 있단 말인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도다 조세이에게는 말을 할 만한 동지가 한 사람도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는 황폐한 국토와 그보다 더 두렵고 퇴폐한 인심만이 있을 뿐이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도 모두 도다에게는 고독감을 더할 뿐이었다. 그는 무더위에 땀을 흘렸지만 생각에 빠질 때 흘린 땀은 차가웠다. 활짝 눈뜬 그의 마음에는 전쟁이 끝난 뒤에 각양각색으로 펼쳐질 세상의 모습이 모조리 광기로 비쳤다. 도다는 광야를 향해 묘법 유포의 사자후를 바라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왜냐하면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때를 만드는 것인가? 도다는 조용히 생각했다. 새로운 한 사람의 참된 동지를 만든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것이 곧 때를 만드는 일이 된다. 지금 진실한 동지 한 사람을 만드는 어려움은 이윽고 때가 와서 100만 동지를 육성하는 어려움보다도 더할지도 모른다. 초조하게 굴면 안 된다. 도다는 지금 직면한 어려움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다.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니칠엔 한 사람이 남묘 호랭개교라고 불렀으나 2인, 3인, 100인 이렇게 차례로 불러서 전하느니라. 미래도 또 그러하리라. 이 어찌 지용의 의가 아니리요. 더구나 광선유포의 때는 일본 일동으로 남묘 호랭개교라고 부르게 될 것은 대지를 관역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대성인도 참된 제자 한 사람을 만드는 그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셨다. 도다는 32살의 대성인이 1253년 4월 28일에 입종 선언을 하실 때의 그 심정을 삼가 잘 살필 수 있었다. 미래 또한 그러하리라. 700년 전 대성인은 오늘날의 이 도다 조세이를 위해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광선 유포의 조건이 무르익었다. 지용의 의가 진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광선 유포의 동지가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 1인, 2인, 3인, 100인 이렇게 불의를 헤아리기는 어렵다. 지금 광야에서 외친다 해도 그 소리는 바람 속에 사라지고 말겠지. 그러나 현실에서 패전이라는 끝없는 불안과 지옥의 괴로움에 시달리는 민중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도다는 굳게 생각했다. 눈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구해야 한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길을 쓰고 구제해야 한다. 이야말로 미래 또한 그러하리라 라는 금언을 실천하는 길이다. 도다 조세이는 전쟁이 끝난 날부터 바빠졌다. 매일 가미오사키에 차린 사무실에 나갔다. 며칠 사이에 그럭저럭 직원도 몇 사람 구했다. 그런데 오래 일한 직원 가운데 도다가 감옥에 있을 때도 가장 근면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스미다가 웬일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영리하고 재주 좋은 스미다는 도다의 건강과 신규 사업이 어려움을 보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손을 떼고만 모양이다. 도다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스미다의 태도에 조금 화가 치밀었다. 말하자면 많은 직원 중에서도
언제나 가장 신뢰하고 아꼈으며 뒷일을 부탁했던 사업상의 수제자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다는 허전한 감정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다는 점을 똑똑히 본 느낌이었다. 도다보다 나이가 많은 오쿠무라와 젊은 여직원들이 각자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업 규모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쓸쓸한 사무실이었다. 그러나 도다는 혼자 원기왕성했다. 건강은 아직 충분히 회복되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신경통까지 생겨 다리를 조금 절었다. 여러 가지 불편이 겹쳤으나 도다는 세간의 혼란에 개의치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8월 20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고 5일 추록하고 실로 49일째 되는 날이었다. 몇 년 동안 계속된 등화 관제도 이날 완전히 해제되었다. 8월 23일자 아사히 신문에 광고가 실렸다. 모든 신문은 이면짜리였다. 그 일면 구석에 일본 정학관 광고가 실렸다. 중학 1학년용, 2학년용, 3학년용, 수학 물상의 학습법, 생각법, 풀이법, 통신교육이라는 표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의 설명문은 수학 물상 교과서의 주요 문제를 월 2회 회설하고 월 1회 시험 문제를 첨삭한다. 이것을 철하면 구하기 어려운 참고서가 된다. 자재 관계로 회원수는 한정, 6개월 완성. 회비는 각 학년 모두 6개월분에 25엔 선납할 것 이라고 쓰여 있었다. 언뜻 무뚝뚝해 보이는 이 광고문은 자재가 부족했던 당시의 실상을 잘 나타낸다. 내용 견본이나 규칙서를 증정할 만한 종이의 여유는 없었다. 종이나 기타 자재를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금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으리라. 또 학생들도 참고서 한 권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철하면 구하기 어려운 참고서가 된다. 이 구절에는 지난날 지도 산수를 성공시킨 확신이 숨어 있었다. 도다는 학문에 목마른 소년 소녀들이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포착하고 있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다. 날이 갈수록 반응이 서서히 나타났다. 사무실에는 아침마다 소액칸을 동봉한 신청서가 30통, 50통씩 들어왔다. 신청서를 정리하고 교재를 발송하느라 사무실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사무실은 활발하고 유쾌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할 일이 없어 따분한 상태가 되었다. 도다가 모두에게 말했다. 어떤가? 하루에 1만 엔이 들어오면 함께 전골이라도 먹자. 직원들은 멍하니 듣고 있었다. 하루에 1만 엔씩 들어온다면 즐거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런 시절에 언제 그런 날이 올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다는 직원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전골이라 그거 참 좋군요. 마음씨 좋은 오쿠무라가 곧바로 찬성했다. 전골 맛을 한참 음미하고 있는 듯 보였다. 어느덧 잊어버린 맛이었다. 그들뿐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맛이다. 하루 매출 1만 엔보다 지금은 그 입맛의 매력이 중요했다. 군침을 삼키면서 오쿠무라가 말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사무실에도 이렇게 열고 사업도 그럭저럭 시작했으니 이쯤에서 미리 축하한다는 뜻으로 전골이라도 먹으면 어떻습니까? 도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오쿠무라는
쇳불도 단김에 라고 생각했다. 저 선생님, 마중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축하하면 반드시 1만엔 매상을 올리는 날도 빨리 올 것 같습니다만. 오크무라, 일리 있는 말이네. 도다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확신했지만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기다리게.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테니. 오크무라는 조금 실망했다. 어쨌든 한 통의 신청금이 25엔이다. 10통이면 250엔, 100통이면 2,500엔. 그렇게 생각하니 전골 맛이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그 무렵 미군 진주일이 결정되었다가 다시 변경되었다. 그 소동으로 사람들은 크게 동요했다. 점령군의 정체를 전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300 수십만 도쿄 시민은 그저 불안에 떨었다. 전국에서 수백만 병사들의 복원도 시작되었다. 전쟁 물자를 군대 모포에 싼 커다란 보따리를 등에 짊어진 비무장 병사들이 시나가와역, 우에노역, 신주쿠역 플랫폼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로 넘치는 기차와 살인적으로 초만원인 전철 등 모든 곳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시작되었다. 가미오사키에 있는 일본 정학관 사무실은 자그마했지만 별세계인 듯 밝고 활기가 넘쳤다. 도다가 나타나기만 하면 뭐라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이 사무실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났다. 밖은 폭풍우였다. 하지만 그들은 좁은 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는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잊을 수 있었다. 자기 가정이나 거리, 그 어느 것보다 즐겁고 마음 편한 직장이었다. 도다는 사람의 마음이 민감하다고 생각했다. 장의 일념이 중요하다. 심중에 새긴 책임자의 일념이 직장과 사회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는지 항상 자성해야 한다. 이 무렵 도다는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도다 조가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원래는 마키구치 시네사부로를 만나기 전에 필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름이었다. 그러나 마키구치를 생애 스승으로 정하고부터는 성 밖에서 무사처럼 싸워 스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의를 담아 계속 도다 조가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미 그 스승은 없다. 마키구치의 뜻을 이어받아 일어설 제자는 자기뿐임을 깊이 깊이 자각했다. 작은 이 직장에서 장대한 미래를 응시했다. 유유히 지휘하는 도다의 모습에는 학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결의가 넘쳤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묘법 광포의 총대장으로서 일어서 이름을 조가이에서 조세이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도다가 전골 이야기를 한 뒤 놀랍게도 채 닷새가 지나기도 전에 전골을 먹는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고 말았다. 그날 아침 우편 집배원은 노끈으로 묶은 큰 편지 뭉치를 쿵 하고 책상 위에 놓았다. 등기 우편 수령 도장을 찍는 일도 큰 일이었다. 우편물이 평소보다 7, 8배나 되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신청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야, 이것만 해도 450통이에요. 아직도 이렇게나 있어요. 젊은 직원이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일동은 아연실세가여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정말 놀랍군. 오쿠무라가 감개가 깊다는 듯 중얼거리면서 도다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오늘은 1만엔이 넘었군요. 하하하하하. 도다가 웃었다.
오쿠무라, 쇠고기를 넉넉히 구해야겠군. 고기가 구하기가 더 어렵다네. 그 어려운 일을 결사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예순이 다 된 오쿠무라가 가슴을 치며 힘차게 말했다. 술도 부탁하네. 좋은 술로 두세 병 구해보게. 보다가 다시 덧붙였다. 오늘 저녁은 모두 우리 집으로 가세. 구리카와도 부르는 게 좋겠군. 빨리 일을 끝내고 축배를 들도록 하세. 오쿠무라가 시장을 보려고 기운차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도다는 다시 덧붙여 말했다. 아, 그래. 과자나 과일도 부탁하네. 여자들이 먹을 사이다도 잊지 말게나. 도다는 호방하면서도 세심한 것까지 잘 배려하는 성품이었다. 저녁 무렵 도다는 직원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사무실 주인인 구리카와는 볼일 때문에 자리에 없어서 정갈만 남기고 왔다. 오쿠무라는 이쿠에를 도와 한창 대활약 중이었다. 연회는 2층에서 마련했다. 준비가 끝나자 응접실에서 잡담을 나누던 일행이 2층으로 올라갔다. 아직 무더운 계절이다. 하지만 오랜만에 맡는 쇠고기 냄새가 식욕을 돋우었다. 냄비가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끓었다. 도다는 잔을 입에 대다가 이쿠에게 말했다. 유리잔으로 하자. 따뜻한 황금색이 떠오른다. 도다가 술잔을 들여다보며 오쿠무라에게 말했다. 참 좋은 술이군. 어디에 이런 술이 있었나? 맛 좋지요? 극비입니다. 오쿠무라가 득이양양하게 싱글벙글하면서 냄비에 젓가락을 넣었다. 사람은 누구나 각기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법이라네. 오늘 저녁은 오쿠무라에게 최고 수은상을 줄까? 도다는 온화한 눈길로 오쿠무라를 보며 말했다. 선생님, 다행입니다. 이번 일은 정말 잘 되었습니다. 오쿠무라가 이렇게 말하자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사람 소리가 났다. 사무실 주인인 구리카와였다. 구리카와는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밝게 소리쳤다. 선생님, 굉장하군요. 자, 한 잔 들게나. 구리카와는 권하는 대로 정면에 앉았다. 자네에게도 여러 가지 신세를 졌는데 이럭저럭 시작했네. 도다가 구리카와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정말 놀랐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구리카와는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누군가에게 그저 감개무량한 듯 말했다. 오늘 이 음식은 오쿠무라 식량 결사대장이 올린 성과라네. 인간은 각기 재능이 있는 법이라고 감탄하던 참이지. 도다의 말에 구리카와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음식도 굉장하지만 그보다 오늘 하루 매출액이 1만 엔을 돌파했다면서요? 아까 집사람에게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굉장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시절에 부러운가 구리카와? 정말 부럽습니다. 재료라고 해봐야 종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루에 1만 엔이라니. 누워서 떡 먹긴데 누구나 부럽지요. 아무리 부러워해도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지. 도다는 천천히 유리잔에 술을 따르면서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건 그럴지도 모르지만 도다 선생님의 안복에 탐복할 따름입니다. 재능에는 한계가 있다. 운이 좋은지 나쁜지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고는 할 수 없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뜻밖의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복잡 미묘한 세상의 이치이다. 도다는 미소를 거두고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법화경을 위해 감옥에 들어가 만 2년 동안 죽을 만큼 괴로워하며 투쟁한 그 공덕이라네. 재능으로만 얻은 성과가 아니다. 바로 공덕이다. 오본전은 다 알고 계신다. 참으로 굉장한 오본전이시다. 도다의 두 눈이 반짝 빛나고 담은 입술은 품격이 넘쳤다.